한밤중 흐릿한 명등 아래 여리의 얼굴에 검은 물이 번져간다. 수기의 독이 퍼진 걸까? 아니면 무녀로서의 힘이 깨어나는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귀궁 7화 뇌피셜을 소설 형식으로 각색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6화의 마지막 장면 이후 상상력으로 채워진 비공식 7화입니다. 수기에게 얼굴을 물린 여리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진 채 강철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 미세한 호흡조차도 이제는 들릴 듯 말 듯 희미했다.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퍼지는 검은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혈관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 기운은 단순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리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존재를 깨우기라도 하듯 깊고 끈적하게 번져갔다. 강철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두 눈을 부릅떴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긴장과 두려움의 증거였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리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야. 뭔가가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강철의 손끝에서 푸른 비늘이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지자 여리의 눈동자가 마치 영혼이 돌아온 듯 살짝 떨리더니 서서히 떠졌다. 그녀의 눈은 희미하게 흔들리며 공허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곧 뚜렷한 인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알 수 없는 진동이 감돌았고 어딘가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강철. 여리는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 지금 수많은 혼이 웅성이는 걸 듣고 있어. 모두가 날 부르고 있어. 강철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알고 있었다. 수기에게 물렸다는 것은 단지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다. 수기는 사람의 혼을 갉아먹는 기물이었다. 물린 자는 육체의 피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와 기억조차 허물어질 수 있었다. 여리의 숨결이 점점 불규칙해지며 그녀의 정신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의식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공간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검은 강이 흐르는 숲, 나무마다 매달려 있는 이름 모를 부적들, 그리고 그 사이를 떠다니는 희미한 얼굴들. 그 얼굴들은 누구였을까? 선대의 무녀들? 혹은 이미 저 세상으로 넘어간 혼기들? 그녀는 그 속에서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어갔다. 그러다 그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여리야, 넌 선택받았다. 그 음성은 낯설지 않았다. 어딘가 그녀의 기억 깊은 곳, 아주 오래전 들었던 듯한 목소리. 여리는 고개를 들었고 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할머니 넙덕이었다. 그녀는 여리를 바라보며 고요히 웃고 있었다. 할머니? 왜 여기에? 여리가 중얼거리자 넙덕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끝이 여리의 이마에 닿는 순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빛이 번쩍이며 퍼져나갔다.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온 여리.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몸을 일으켰다. 강철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리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강철, 우리 시간이 없어. 그 안에 있는 것 수기만이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한밤중 여리는 다시 명두 앞에 앉았다. 중전의 태아 안에 있는 귀기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였다. 강철은 여리를 지키겠다며 궁을 잠시 비운 상태였다. 명두에 붉은 불이 피어오르자 태아의 형상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그림자. 그것은 다름 아닌 팔척기의 잔재였다. 저 아이는 귀신을 품고 태어나는구나. 그녀는 숨을 삼켰다. 중전의 태중은 더 이상 단순한 생명의 공간이 아니었다. 여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피를 명두에 떨어뜨리며 봉인의 의식을 시작했다. 그 시각 궁 바깥의 어두운 골목.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한 인형이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다. 복면을 쓴 자는 담장 아래 몸을 낮췄고 재빠르게 도약해 담장을 넘는다. 그 인물은 바로 비비였다. 비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궁 안을 후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싸늘했으며 움직임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기물과 접하며 자라온 그녀에게 인간이란 늘 어설픈 존재였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마음은 흔들리기 쉬우며 무엇보다도 그 감정에 휘둘려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었다. 형 강철도 마찬가지였다. 열이라는 여인 하나에 흔들리고 그 감정에 매달리며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었다. 형이 못하겠다면 내가 해야지. 인간의 감정 따위 한낱 껍데기일 뿐이야.
비비는 속으로 중얼이며 손끝을 들어올렸다. 그녀의 긴 손톱은 칼날처럼 변해 있었고 그 손톱 끝에는 잘 말린 검은 부적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귀물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주술적 매개체였다. 그것이 여리에게 닿는다면 몸주신의 균형은 깨지고 강철의 내면에 숨겨진 이무기의 기운이 폭주하게 될 것이다. 궁은 조용했지만 비비의 감각에는 무언가 흐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어둠 속을 걸으며 이 궁이 지닌 기억들을 더듬었다. 오래전 무녀들이 봉인한 터전, 귀물들이 살짝 열어놓은 균열, 그리고 그 속에 갇혀있던 팔척기의 잔재까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궁은 본래부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왕실은 그저 신령을 잠시 빌려 쓴 자들에 불과했으며 여리는 그런 체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비비는 예전에 강철이 말하던 넙덕이라는 무녀에 대해 떠올렸다. 여리의 외조모라고 했던 그 인물. 오래전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수많은 주술의 흔적은 여전히 이 궁 안에 남아있었다. 그중 일부는 비비가 침입할 때도 감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수많은 혼기를 상대해온 그녀에겐 이런 방어장치는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폭도를 따라 걷던 그녀는 멈춰섰다. 정각 하나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거기였다. 여리가 있는 곳. 그녀는 벽면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눈을 감아라, 소리여. 들리지 마라, 발소리여. 순간 그녀의 기척이 사라지듯 묻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소리 없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비비의 내면엔 혼란이 일고 있었다. 자신이 정말 이 일을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형에게 뒤처진 존재라는 자격지심이 이끄는 길일까? 여리를 제거하고 강철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단지 자신도 형처럼 누군가에게 선택되고 싶었던 것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약함이다. 흔들림은 곧 패배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여리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형도 기물의 균형도 이 모든 흐름이 정리된다. 그녀는 정각 문 앞에 섰다. 손에 들린 검은 부적이 희미하게 불을 밝혔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무언가 번뜩였다. 아니, 불빛 속에서 나타난 인형.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리는 의식을 마친 뒤 갑작스런 소름에 눈을 떴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고 등골을 타고 스며드는 낯선 기운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문 앞에 선 그림자 그녀는 곧장 알아차렸다. 피비. 여리는 낮게 숨을 삼키듯 말했다. 여긴 왜 왔어? 비비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정각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다. 복면을 벗은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고 또렷했다. 형이 널 버리지 못하니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정리하러 왔지. 그 말과 동시에 방 안의 기운이 바뀌었다. 기압이 낮아진 듯 공기가 무겁고 끈적해졌다. 순간 외풍처럼 문이 벌컥 열리며 강철이 등장한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손에는 야광주와 언얼도가 들려 있었다. 그만둬, 피비.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깊었다. 그녀는 나의 몸주신이야. 비비는 그 말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몸주신이 무너지면 넌 완전히 사라져. 넌 지금 스스로 죽음을 옹호하고 있는 거야. 넌 몰라. 강철이 반박했다. 그녀는 단순한 무녀가 아니야. 그녀 안엔 넙덕의 힘도 이 세상의 균형도 함께 있어. 그녀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무너져. 그러면 더더욱 제거해야지. 형조차 그 진실을 부정하는 순간 넌 더 이상 이무기가 아니야. 그냥 인간의 허울 속에 갇힌 망령일 뿐. 비비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안에 섞인 슬픔은 묘하게 여운을 남겼다. 여리는 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기운이 정각을 뒤흔들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감정이 들끓었다. 멈춰. 그녀가 외쳤다. 내가 선택할게. 누가 옳은지 어떤 길이 맞는지는 나 자신이 결정하겠어. 비비는 조용히 여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선택해. 내가 택한 길의 끝에 형이 남아있을까? 강철은 아무 말 없이 여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여리는 따뜻한 기운과 동시에 그의 내면 깊숙한 혼란을 감지했다. 나는 널 믿어, 여리. 강철이 속삭였다. 비비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다만 너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은 없어. 그게 바로 내가 틀렸다는 증거야. 비비가 말했다. 신념 없는 감정은 결국 너도 그녀도 삼켜버릴 거야. 셋은 다시 마주선다. 이무기 남매와 무녀. 공기는 말라붙은 듯했고
정각의 등불은 요동치는 기운에 반응하듯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신령의 숨결이 공간을 드나드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비비의 눈은 형의 손에 쥔 언을 도와 야광주보다 여리의 표정을 먼저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여리에게 얼마나 깊은 파장을 주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여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단순한 공포나 당황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었다. 그 순간 여리는 강철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 안에서 자꾸 어두운 무늬가 피어올랐다. 처음엔 비늘 같았으나 곧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것은 비늘보다 더 날카롭고 차갑고 익숙하지 않은 어둠이었다. 여리는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팔척기의 흔적이었다. 여리는 한 발 물러서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나를 본 그 눈, 너였던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기억이 선명해지는 순간, 감정은 분노도 공포도 아닌 맑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강철은 여리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 안에 깃든 존재가 순간 그의 몸을 지배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정체는 강철 자신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어떤 의지였다. 비비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엔 냉소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봤지? 형도 이제 틀렸어. 그녀는 작게 중얼였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야 해. 그래야 끝날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여리는 조용히 품에서 명두를 꺼낸다.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며 숨을 고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희미한 두려움이나 흔들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단단한 결의가 채우고 있었다. 아직 아냐. 여리는 명두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난 너희를 다 구할 거야. 그녀의 손끝에서 밝은 빛이 피어오른다. 명두는 부드럽게 진동하며 주변의 어둠을 밀어낸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무녀의 의지, 신과 연결된 자의 힘이 응축된 형상이었다. 비비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강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리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운명을 거부했고 어떤 운명을 만들어갈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제 정각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가 아니었다. 폭풍 전야의 숨죽임 그리고 신의 의지가 깃든 무녀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수기의 물림, 팔척기의 태아, 비비의 음목, 강철의 갈등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칠화. 여리의 몸 안에서 깨어나는 새로운 힘이 궁 전체를 뒤흔든다. 그녀는 이제 운명의 선택 앞에 선 무녀가 아니라 새로운 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팔척기의 부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여리의 뱃속 또 다른 존재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강철, 나도 너처럼 되었나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화 뇌피셜 소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